일단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확률적으로 일단 높은 가능성. 자,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이지 사실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평가원은 이번에 6평 때도 표점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났죠. 선택 과목별로 표점차 조절에 애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전에 2024학년도 이때 11점이나 미적하고 확통 사이에 11점이나 차이 난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평가원이 이제 계속 조절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 정도부터 이제 평가원이 조절 방식을 이제 좀 발견을 한 거죠. 좀 뒤늦은 건데 저는 사실 거의 그 이 선택 체제, 공통 선택 체제 도입 초반부터 이렇게 하면 조절이 될 텐데라고 제가 어느 뭐 그 선생님들 토론회 이런 데서도 막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공통 13번까지는 쉽게 이게 공통 과목에서 이렇게 앞부분을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내면요. 아무래도 이제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이 공통 과목 앞부분부터 어렵게 내면 이제 초반부터 막히니까 원점수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이제 표점을 높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원점수가 잘 나와야 표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통 과목을 너무 어렵게 내면 표점 차가 좀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쉽게 자 이렇게 낸다든가 물론 이제 그 공통을 좀 어렵게 내고 그 22학년도 때는 좀 반대긴 했어요. 그 공통 좀 어렵게 내는데 킬러를 좀 쉽게 냈어요. 그때는 또 뭐 그렇게 해서 또 약간 그걸 또 맞추는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요즘 트렌드에서는 평가원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공통 앞부분은 조금 쉽게 내고 한 14, 15, 21, 22 또는 14번도 제가 괄호를 쳐놨죠. 15, 21, 22. 자, 요 세 문제에 그냥 난이도를 거의 몰빵할 가능성. 자, 요게 사실 작년 수능 체제였잖아요. 올해도 그게 연장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6평 딱 봤을 때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9평 보고 뭘 알 수 있는 건 없을 가능성이 커요. 9평이 사실 되게 특이함이 없는 시험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6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럴 가능성이 꽤 있다. 자, 이런 거고 선택 과목은 이제 아마 공통보다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27, 28, 29, 30 세 문제가 다 어려울 수 있고요. 아니면 28, 30번 이것은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미적분 학생들은 여기를 조금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작년 수능의 어떤 모양새 이거하고 닮았는데 뭐 그게 올해도 일단은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왜냐면 평가원이 작년에 수능 수학 가지고 뭔가 국민적 어떤 욕을 먹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히 방법을 바꿔야 할 어떤 동기가 조금 약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지금 영어가 작년에 굉장히 핵불로 나왔는데 6평이라는 게 원래 작년 수능을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매년 강조하지만 6평은 작년 수능과 그다음에 수능 특강 연계 이것을 좀 버무려 가지고 그래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영어가 또 6평 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능 때까지도 그 경향이 지속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아마 또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평가인데 아니 이것은 무슨 상대 평가 과목보다 더 어렵냐? 이런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많고 작년에 영어 때문에 평가원장님이 사퇴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어가 난이도가 그렇게 또 불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다소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과목에서 난이도를 올려야 될 수가 있는데 국어 아니면 수학 뭐 여기서 올릴 가능성이 있죠. 자, 그게 이제 좀 막판 변수예요. 그래서 수학 전반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 이것이 든다면 조금 여기에서 변칙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약간의 변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22번 문제가 수학 1에 나오는 이유가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유리한 시험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냐면 이게 바로 미적하고 확통의 표점차가 가장 크게 난 바로 그 다음부터 약간 지금 수학원으로 22번이 바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2가 미적분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가원 관계자들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번을 수학원으로 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내다 보니까 뭔가 약간 수2에서 또 변별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다소 변칙을 줘서
여기 13번까지 쉽게 내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소 변칙을 주는 거. 뭐냐면 22번보다 21번을 더 어렵게 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21번을 더 어렵게 내니까 앞에 21번부터 막히는 거야. 그 다음에 22번도 막혀. 이렇게 해서 문항의 난이도에 약간 그 역행을 주는 이런 방식의 변칙을 작년에 좀 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디테일한 어떤 꼼수들, 이걸 가지고 변별할 가능성, 이것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100%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공부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서 변칙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지. 물론 내가 수학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둘 수 없고 그냥 수학 점수의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체제에서 여기서 좀 그냥 한 14번, 21번 뭐 요거 정도 좀 맞추고 15번 찍고 선택 과목 28, 30 버리고 뭐 그냥 27까지 맞추겠다, 또는 29번 정도까지 좀 어떻게 해보겠다, 뭐 요렇게 해서 그냥 목표 연수 한 80에서 84 이 정도 그냥 목표로 하겠다 생각하시면 뭐 그냥 이 체제를 그냥 어느 정도 믿고 이 체제로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셔도 뭐 괜찮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사실 80점을 목표로 한다면 한 84에서 88을 목표로 해야 80점이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어쨌든 그럴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높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 또는 약간 여기에 변주가 가해지는 가능성, 이게 좀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내가 고득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가능성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에 그게 정말 자기가 진짜 고득점을 받고자 한다.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1%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준비하셔야죠. 그래야 됩니다. 만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게 조금 확률적으로 약간은 낮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약간 변칙적인 시험 이런 데서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결국은 이제 자기 실력을 믿고 공부해야 되니까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요행수를 그냥 바랄 수는 없다. 저는 이제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전망은 조금 제시는 해야 되고, 제가 나름 강사니까 그냥 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도 나름 커리를 제출을 하는 입장에서 커리를 제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확률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학생들을 그렇게 또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또 약간의 다른 변주 가능성까지 보려면 근본적으로 자기 실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전망을 제가 요약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쉬운 수능이다, 이것을 의미하냐?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변별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변별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 난이도를 한 5문제에 몰빵하겠다는 거예요. 15, 21, 22, 28, 30. 자, 여기에 거의 몰빵하겠다. 조금 더 많이 가면 7문제. 14, 15, 21, 22, 28, 29, 30. 여기에 난이도를 몰빵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 그러면 걔네들에서 몇 문제를 맞추느냐 가지고 결국은 다 등급이 나뉘어질 것이고요. 거기서 되게 등급이 촘촘하게 나뉘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딥마인드를 출시한 거예요. 역으로. 사실 이제 제가 딥마인드 출시할 때 고민을 했던 게 이거죠. 저의 이제 매출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뭐냐? 딥마인드가 올해 생각보다 안 팔릴 수도 있다. 왜? 항상 학생들은 시험을 이렇게 뒤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좀 그랬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2017학년도 때 가형에서 30번이 굉장히 빡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가형이 어려운 느낌을 많이 줬어요. 킬러가 매우 빡센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 다음에 공부한 학생들은 어땠냐면 킬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상위권, 가형 상위권 친구들은. 그러니까 2018학년도 때 더 빡센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일컷이 똑같이 92였어요.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건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년도 수능이 조금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 또 공부가 약간 흐트러져요. 그건 매년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학생들이라고 통칭할 수는 없어요. 소수의 학생들은 그래도 정신 차려 공부하겠죠. 그런데 다수의 학생들은 그 분위기에 자꾸 휩쓸려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수능, 그다음에 올해 6평 이걸 봤을 때 특히 올해 6평이 좀 많이 쉬웠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일면적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딥마인드 출시해서 저는 이제 촬영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매출은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역으로 제가 이제 일단 그냥 공부의 필요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변별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들을 결국 몇 문제를 맞추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나 점수를 쟁취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사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되게 모순적이죠. 모순적인데 이런 모순적인 게 결합되어 있는 시험 체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딥마인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작년엔 미적분만 냈지만 올해는 공통도 낸 겁니다. 공통에서 이런 세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통, 미적, 자, 여기 모두에 딥마인드를 낸 취지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 올해 수능에 대한 전망, 자, 이거에 기초해 있는 건데 그 수능에 대해서 일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냥 쉬운 시험이다, 이거 아니다. 저 문제들을 버리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에게는 쉬운 시험일 수 있어요. 저 문제들, 저 고난도 문제들을 버리고 남은 문제들 가지고 내가 내 목표 점수를 얻을 수 있어. 목표 점수가 그냥 조금 낮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쉬운 수능이고 그냥 기회가 되는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저 문제 한 문제를 맞추는 게 등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지금 여기가 다른 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등급대나 자기 목표 수준에 따라서 지금 이 시험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